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임원빈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이 뭐라고요? 성 빼면 성이 하나 들어가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이름 잘 졌다라는 얘기를 제가 못 들었는데 그 친구가 뜨고부터는 옛날에 이름 졌는데 세련되게 잘 졌다고 이름을 잘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요즘 연예인들 보면 빈자 돌림이 많죠? 네, 빈자가 좀 매력 있는 모양인데 저는 뭐 제가 우리 아버님이 뭐 이렇게 일부러 선택한 게 아니라 돌림자예요. 돌림자. 제가 풍천 임가인데 임시인데 우리 학렬이 빈자 돌림이어서 뭐 우리 집안에는 빈자가 굉장히 많죠. 우리 형님은 대빈이, 뭐 소빈이, 형빈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소개시켜 주신 대로 저는 뭐 해군사관학교 출신이고요. 해군사관학교 그러면 다른 교육기관보다는 이순신 장군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가르쳐 줄 것 같지 않아요? 네, 저희들은 학점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과목 자체가. 저는 뭐 사관학교 졸업했지만 철학 교수로 이제 30여 년 동안 봉직을 했는데 철학 중에서도 제가 동양 철학을 전공을 했고요. 동양 철학 그러면 유불도 이게 제 대표적인데 그 중에 유교를 가지고 충효의 우리 대학하고도 제가 관련이 많을 것 같아요. 유교를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썼고 동양 철학하다 보니까 이제 한자를 많이 공부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한 30여 년 전에 문득 철학만 할 게 아니라 이제 제가 돌아가면 사관생도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보니까 이제 병법이라고 있더라고요. 병법. 여러분 병법 그러면 생각나시는 분 누가 있죠? 네, 손자. 이게 굉장한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동양 철학을 전공한 걸 토대로 병법을 좀 한 몇 년 공부하면서 책도 쓰고 뭐 논문도 쓰다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순신 장군님 도대체 이분은 어떻게 싸웠길래 7년여 전쟁 기간 동안 벌인 40여 해, 50여 해 해전을 한 번도 안 지고 다 이기셨을까? 여러분 이순신 장군님 한 번도 안 지고 다 이기신 걸 알고 계시나요? 네, 부산 시민 정도 되시니까 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 물음에 대해서 제가 합리적으로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싸웠길래 그 모든 해전에서 한 번도 안 지고 다 이겼을까? 제가 많이 안다고 생각했고 교수님한테도 많이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그 물음에 대해서 제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병법을 공부한 걸 토대로 정확하게 한 25년 전에 제가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이순신 관련된 자료들을 쭉 보면서 특히 이제 해전 관련된 자료를 쭉 데이터를 정리하다가 얼마 안 지나서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연구하게 된 계기인데요. 제가 사관생도 시절에 우리 교수님한테 배울 때는 아마 이런 관점에서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이 위대한 리더인 까닭은 언제나 열세한 상황에서 우세한 적을 만나 싸워 이겼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우리 교수님이 들어주는 대표적인 해전 사례가 여러분 뭐 잘 아실 것 같은 한산해전, 명량해전이에요. 다 아시죠? 한산해전을 봐라. 거기에 참전한 조선수군의 함선 척수는 뭐 한 50여 척밖에 안 되는데 일본의 경우는 70척이 넘었다. 50여 척 대 70여 척. 이런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하객진 등등 아무나 펼칠 수 없는 신출귀몰한 전략 전술을 구사해서 승리했다. 그러므로 위대한 리더요 장수다.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 시각이거든요. 한산해전은 잽도 안 된다. 명량해전을 봐라. 여러분 2014년 영화 명량 대개 보셨죠? 거기 보면 명량해전에 참전한 조선수군 함선 척수 몇 척인가요? 뭐 12척, 13척, 10여 척 막 그러잖아요. 그죠? 뭐 어쨌든 실제는 13척이에요. 근데 10여 척. 일본 수군 함선 세력은요. 그 영화에 보면 한 300여 척 돼 있어요. 10여 척이 300여 척과 싸워서 이긴 해전이 명량해전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실제 연구 결과는 명량해전 참전한 조선수군의 함선 척수는 13척이고요. 일본의 경우는 133척이에요. 13대 133. 아니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13척이 133척과 싸워 이겨요? 영화
보셨으니까 궁금증 다 풀리셨나요? 아 저렇게 해서 이겼구나. 이해가 돼요? 저 이해가 안 되던데. 자, 이 영화가 아니라 이 명량해전은 불가사의한 해전이에요. 10여 척 가지고 뭐 100여 척, 300여 척과 싸우겠다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조선시대 때 그때부터 시간이 자꾸만 지나면서 이 명량해전은 자꾸 신화화, 전설화 돼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제가 몇 대 몇이라 그랬죠? 우리는 13척, 일본의 경우 133척인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아니래 300여 척이었대. 일본의 경우가 조금 지나니까 아니래 500여 척이었대. 600여 척이었대. 1000척이었대. 좀 더 지나니까 부지기수였대. 부지기수. 한자입니다.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억수로 많았다. 우리는 10여 척. 자, 이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국민들의 이제 일반적인 상식 속에 들어가 보면 위대한 리더 장수는 이 열세의 계획이 크면 클수록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10여 척이고 일본 소군의 함선 척수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이순신 장군님이 가뜩이나 우리가 존경하는데 더 존경할 위대한 리더 장수가 된다는 생각인데, 제가 볼 때 여기 함정이 있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전 관련된 자료를 쭉 정리하다가 얼마 안 지나가지고 깜짝 놀랐다 그랬잖아요. 아닌 거예요. 언제나 열세한 상황에서 우세한적을 만나 싸워 이겼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더라고. 명량해전만 열세야. 명량해전 13대 133 누가 봐도 열세 아니에요? 이건 절대 열세예요, 이 정도 되면. 그런데 명량해전 이외의 거의 대부분의 해전은 이순신 장군이 중심이 된 조선 수군의 함선 척수가 일본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늘 언제나 열세한 상황에서 우세한 적을 만나 싸워 이긴 무협지 주인공 같은 일당백하는 이순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뿐만 아니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거의 태반이거든요. 근데 이게 정반대인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지금. 제가 금방 알았어요. 제가 병법을 공부 안 했으면 몰랐을 텐데 손자병법을 그래도 꽤 많이 제가 이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게 뭐지,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야 금방 알았어요. 관점이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점을 최초에 이순신 병법 연구를 논문을 쓰면서 관점을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이순신 장군이 위대한 리더인 까닭은 언제나 열세한 상황에서 우세한 적을 만나 싸워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인위적으로 우세한 상황을 조성해서 분산된 열세의 적과 싸워 이겼기 때문에 위대한 리더요 장수다. 여러분 이 관점의 차이 구분되세요? 한마디로 1대10, 1대20, 1대50의 열세한 상황에서 어떻게 뭐 용전군대 해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훌륭한 리더라는 겁니까? 아니면 싸우기 직전까지 어떤 방식으로든 10대1, 20대1, 100대1의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우기 때문에 훌륭한 리더라는 겁니까? 여러분 후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영웅에 대한 생각을 확 바꾸셔야 돼요. 오늘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그동안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순신 장군님을 한번 충실히 전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이제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들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순신 장군님에 대해서 뭐 한두 마디 못하실 분이 여기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런데 한번 그 관점들을 한번 오늘 점검을 해보자고요. 뭐가 잘못됐는지. 아, 저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이순신 다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 주제인 리더십 문제, 마지막으로 이순신 생태계 이런 순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순신에 대한 관점 다시 읽기 확 바꾸셔야 된다 그랬죠 제가. 자, 이순신 장군님 일당백하는 무협지의 주인공이 결단관이었습니다. 이분을 할 수만 있다면 10대1, 20대1, 30대1의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운 탁월한 리더였다. 바로 사실 증명 들어가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중심이 된 조선수군은 임진왜란이 벌어진 1592년 첫 해에 4차례 출동 16번의 크고 작은 해전을 벌이는데요. 자, 1차 출동이 뭐겠어요? 임진왜란이 벌어지고 뭐 부산 동래성 막 지상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제 우리 수군이 출동을 해서 일본 수군과 바다에서 처음으로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바다에서 싸우는 걸 뭐라고 그러죠? 바다에서 싸우는 걸 해전이라고 그러잖아요.
1차 출동 처음 출동을 나가서 우리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과 바다에서 3번의 이제 해전을 벌이는 거예요. 임진왜란은 1592년 4월 13일 날 이제 발발을 했다. 보통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수군은 한 20여일 동안 준비해서 5월 초에 5월 3일 날 출동을 해요. 그래서 최초의 옥포해전이 5월 7일 날 벌어집니다. 자, 1차 출동 때 3번의 해전이 벌어지는데요. 여기서 딴 거 보지 마시고 단순하게 조선 수군과 일본 수군의 함선 척수만 그냥 평면적으로 비교해 보세요. 옥포해전 91대 30, 합포해전 91대 5, 적진포해전 91대 13. 여러분 파란 게 조선이에요. 우리가 훨씬 많죠? 조금 많은 정도가 아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전투 결과는 옥포해전에서만 일본 함선 뭐 이렇게 몇 척 살아남고요. 나머지 전멸.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합치면 1차 출동 때 44척을 격파해요. 그런데 이상한 사실은 이 과정에서 조선수군의 함선은 단 한 척도 격파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44대 0이에요. 여기서부터 제가 제 역사적인 지식을 총동원을 해도 이 데이터를 보면서 뭔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 교수님은 맨날 열세한 상황에서 싸웠다 그랬는데 또 저 결과는 또 뭐야? 이게 뭐 하늘이 내린 군대인가? 어떻게 이 전쟁에서 해전에서 무지막지한 해전에서 일본의 적군의 함선이 44척이 격파가 되는데 조선수군은 단 한 척도 격파가 안 되냔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상한 거예요. 자, 2차 출동 자료 떠보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나가요. 5월 초에 나가고 지금 이거는 5월 말 6월 초에 나가는 거거든요. 두 번째 출동 6월 초에 이제 나가서 두 번째 출동에서 4번의 해전이 벌어졌는데 여기서도 딴 거 보지 마시고 단순하게 함선 척수만 평면적으로 비교해 보시죠. 사천해전 26대 15, 당포해전 26대 21, 당포해전 51대 28, 율포해전 51대 7. 우리가 조금 더 많던가 훨씬 더 많죠. 전투 결과는요. 제가 이 데이터 때문에 연구 시작했어요. 네, 진짜 놀라 자빠질 뻔했어요. 전멸시켜요. 네, 2차 출동 4번의 해전에서 몇 척을 격파시켜요? 72척을 격파시켜요. 우리는 또 이상한 사실은 우리는 이 과정에서 단 한 척도 격파가 안 돼요. 1차, 2차 출동 합치면 누적 몇 척입니까? 116척을 격파하는데 우리는 단 한 척도 격파가 안 돼요. 자, 3차 출동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그 유명한 한산해전이 포함된 해전이 이제 3차 출동 때 2번의 해전이 있는데 자, 한산해전도 보시면 105, 108대 73, 안골포해전 105, 108대 42. 우리가 척수가 훨씬 많아요. 자, 3차 출동 때 우리는 몇 척을 격파하느냐? 79척 정도를 격파시켜요. 우리는 여전히 단 한 척도 격파가 안 됩니다. 자, 1, 2, 3차 출동 합치면 195척을 격파해요. 우리는 빵척이에요. 자, 부산포해전에 있는 제4차 출동 한번 가보시죠. 이렇게 복잡해요. 작은 해전 막 하면서 이제 부산포까지 오는 거죠.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134척을 격파합니다. 제4차 출동에서. 이 과정에서도 조선수군은 단 한 척도 격파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임진년 초태에 이순신 장군이 중심이 된 조선수군은 일본의 함선 330척 이상을 격파해요. 우리는 빵척이에요. 여러분 일단 박수 한번 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뭐 훌륭하다는 거 다 알지만 이 데이터를 놓고 보면 이 전무후무한 기록이에요.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전쟁에서. 제가 상한학교 출신이고 뭐 해전사 공부도 많이 했지만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이 전쟁의 역사에서요 이런 전쟁은 없어요. 330대 빵이 어디서 나와? 어떻게 나와? 자,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시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드실 거라고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은 크게 2가지 정도의 큰 의문점을 가지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상하네. 일본 함선이 조선을 침략한 일본 함선이 우리보다 훨씬 많을 텐데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네. 이순신 장군의 이 기록에 따르면 최소 500척이에요.
1592 임진년 기준으로 최소 500척에서 많을 때는 1000척 정도가 이 부산도 들어옵니다. 임진년 중후반 기준으로 조선 수군은 주력전투함, 판옥선, 거북선 다 끄집어내면 쓸만한 게 한 70여 척밖에 안 돼요. 일본의 경우는 평균 700여 척 정도가 있다고. 만약에 일본의 함선 700여 척이 넓은 바다로 다 나오고 조선의 함선 70여 척이 넓은 바다로 다 나와서 70척과 700척이 넓은 바다에서 맞짱 뜨면 우리가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70척과 700척 싸워가지고 이긴다는 보장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자, 그런데 리더 이순신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일본 수군의 함선 세력이 조선보다 10배 이상이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채색인 해전 국면에 가보면 척수면에서도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웠을까? 이게 여러분 리더 이순신에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게 뭐예요? 실력이에요, 실력. 리더는 모름지기 실력이 있어야 돼요. 이건 군인이잖아요. 해군 아닙니까? 해군에 있어서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제가 손자병법을 공부해 봤더니 병법의 요체가 너무너무 간단해요.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의 군대가 싸운다. 어느 나라 군대가 이길까요? 힘센 군대가 이겨요. 힘센 놈이 이겨요. 이게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1번이에요. 전쟁은 우연이 아니고요. 신화가 아니고요. 전쟁은 철저히 힘의 논리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떤 방식으로든 싸우기 직전까지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야 돼. 이게 여러분 손자병법이에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 주목을 한번 하셔야 되죠. 어떻게 했길래 리더 이순신은 일본의 함선 세력이 조선보다 기본적으로 10배 이상이 많은데 어떻게 구체적인 해전 국면에 가보면 척수면에서도 이순신 장군은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웠을까?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리더는 모름지기 실력이 있어야 돼. 분야가 다 다르시잖아요. 필요한 실력이 다 다르시잖아요.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또 있어요. 두 번째 의문점은 뭐냐면 그래도 그렇지. 리더 이순신이 아무리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일본의 함선 330척이 격파가 되는데 우리는 단 한 척도 격파 안 되냐 말이에요. 이게 단순하게 위대한 리더 이순신의 역량만 가지고 이 330대 빵이 설명이 됩니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뭔 다른 요소가 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정확합니다. 무기예요, 무기.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데 있어서 이 무기 체계의 질적인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기 체계에서 질적 격차가 일정 정도 이상 벌어지면 뭐 리더십, 전략, 전술 이런 거 가지고 정신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뭐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이긴다고 그러는데 우리 어록에도 있죠. 자, 어느 정도의 조건을 갖춰놓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도록 만들어야지 아무런 조건도 안 만들어놓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려면 어떻게 되죠? 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런 부분도 좀 단순하게 접근하는 게 아닌가. 이순신 장군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유일한 해전이 이제 명량해전이죠. 궁금한 게 다른 데는 우리가 척수면에서도 다 많아 이런 거죠. 자, 다시 돌아가서 의문점 하나. 리더 이순신의 역량만 가지고 이 330대 빵이 설명이 안 되는데 그 원인을 제가 추적해봤더니 너무 간단한 거예요. 무기 체계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일본 배를 격파시킬 수 있는 천자, 총통, 지자, 총통이라고 불리는 소위 대형 화약 무기, 요즘으로 따지면 함포를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일본 수군은 천만다행으로 이런 대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에서 함포 개념으로 이것을 운영을 못한 거예요. 일본 애들은 해전을 어떻게 싸울 거야, 해전에서. 일본 애들은 우리 배를 만나면 원거리에서는 조총이나 활을 쏘다가 쏜살같이 우리 배에 붙어가지고 기어 올라와서 백병전, 칼싸움을 벌이는 게 얘네들의 기본적인 전술이에요. 일본 애들이 동아시아 3국 가운데 칼싸움을 제일 잘해요. 1대1을 붙으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임시대란의 여러 전투 상황을 보면 칼을 빼든 일본 병사가 나대면요. 조선 병사는 50명, 100명도 도망가요. 그 정도로 개인 이 적전에서는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술이라는 것도 자기들이 잘하는 걸 중심으로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대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처럼 이걸 운영을 안 한 거예요. 그거 복잡하게 그런 걸 왜 해? 원군에서 조총수다 화수다 붙어가지고 칼싸움 벌이면 동아시아에서 우리가 최고인데 뭘 그런 걸 이상한 걸 하냐고. 자, 우리는 뭐예요? 칼싸움 진짜 못해요. 여기서 이제 임진왜란 전쟁 상황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일본은 칼의 나라예요. 조선은 금방 나와야죠. 일본은 칼의 나라예요. 조선은 다 배웠잖아요. 우리가 뭐 동이족이라는 가지고 옛날부터 큰 칼을 썼다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일본은 칼의 나라예요. 조선은 활의 나라입니다. 칼의 나라 일본은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칼은 칼날 길이가 1m 정도밖에 안 돼. 적군을 죽이려면 어떻게 돼요? 1m 내로 들어가야 돼. 적군들을 버려야 돼. 활의 나라 조선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우리는 붙으면 안 돼. 일정한 거리에 왔을 때 활의 사정군 내에 들어왔을 때 활을 쏴가지고 끝내야 돼요. 이걸 못 끝내고 뚫고 들어와서 조선 병사들이 어쩔 수 없이 호신력 칼을 뽑는 상황이 됐다. 끝난 거야. 임진왜란 전투 다 보세요. 적전 상황이 되면 정수들이 자결하거나 물에 뛰어 죽거나 다 이렇게 풍지박산이 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칼싸움에 관한 얘네들이 지존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이거하고 연관시킬게요. 왜 우리가 판옥선이라는 큰 배를 만들었고 뚜껑을 덮은 겁선을 만들었을까? 다 이 칼의 나라와 연관이 돼 있고 활의 나라와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왜 조선은 미리부터 이렇게 포에다가 우리 저 대포를 가지고 한포 개념으로 청자총통 기자총통 운영했을까? 우리는 원거리에서 끝나야 되잖아. 활을 쏘는 민족이니까 포가 똑같아. 포와 활은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적어도 수군에 있어서 일본 수군과 조선 수군, 어느 수군이 더 첨단 수군이에요? 조선 수군이죠. 우리가 이제까지 역사 교육을 배우면서 완전히 간과했던 부분이에요. 우리 어떻게 배웠어요? 아무도 전쟁 준비 안 하고 맨날 동인이다 서인이다 당판 안 와가지고 걸벽 다툼하고 고모양 곡골로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침략을 당해서 뭐 어떻게 되고 뭐 손조는 뚝뚝하고, 이런 굉장히 자학적이고 폐회주의적이고 부정적인 역사인식들이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기성세대를 다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이것도 확 바꿔야 돼요. 지상군은 준비가 안 됐지만 수군의 경우는 기가 막히게 준비가 돼 있었단 말이죠. 이제 우리가 역사를 현실로 가져와야 돼요. 네, 당파싸움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권력 다툼 안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우리나라만 꼭 조선 사람들은 말이야 맨날 당파싸움이나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역사인식을 부정적인 측면에만 포커스 맞추는 이런 관점도 오늘 제가 강의를 드리면서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일점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순신의 완벽한 승리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걸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세계 최고의 질적 전투력을 보유한 조선수군이 있었다. 이 부분 여러분 처음 듣는 거잖아요. 세계 최고의 수군이 있었다. 임진왜란 당시에. 두 번째 뭡니까? 언제나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놓고 싸운 탁월한 리더 이순신이 있었다. 이 두 요소가 결합되어서 시너지화한 막강한 전투력이 임진왜란 당시 조선수군의 경쟁력의 실체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정도만 딱 머릿속에 개념화시켜도 뭐 저를 만난 보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